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었으니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의 구독자이고 즐겨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공개적으로 저의 결혼 생활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부끄러움이 앞서네요.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뉴스를 보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 사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강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의 지난 20여 년들의 세월들, 그 속에 벌어진 이야기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적 학기 초마다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했어요. 집의 가족 구성은 어떤지, 소득은 어떤지 등등 꽤 내용들을 적어야 해서 부모님은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픈해야 하는 거야 하고 곤란해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이하게 우리 집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세하게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히 소득 부분에서는 1번부터 4번 항목 중 우리 집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보통보다 많이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창업하신 회사를 아빠가 물려받아 대표로 경영하고 계시거든요. 화학공업 분야의 회사인데 매출 규모가 천억대니까 꽤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어렸을 때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평창동의 큰 집에서 모두 같이 살았어요. 그 시절 로이라는 이름의 대형견과 같이 마당을 뛰어놀던 기억이 생생해요. 모두가 꿈에 그리는 딱 그런 집에서 재미있게 뛰놀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부모님은 그 집을 처분하고 강남구 압구정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마도 오빠와 저의 교육 때문에 거주지를 옮겨오신 것 같았습니다. 압구정동에서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로이는 우리 집 마당에서 지낼 수 있었고 11살에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함께 살았어요. 저는 3살 많은 오빠만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 로이를 제 동생처럼 아끼고 지냈습니다. 우리 오빠는 성격도 차분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따르는 장남 스타일이었어요. 아빠가 이미 큰 회사를 경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빠가 아빠의 뒤를 이어 회사 경영에 나서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도 가끔 오빠를 장난으로 우리 예비 사장님 하고 부르셨으니까요.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오빠를 차기 회사 대표감으로 생각했고 오빠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심심했던 저는 어릴 때 오빠에게 놀아 달라고 졸랐지만 오빠가 저를 놀아준 적은 한 10살 때쯤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뒷모습이 오빠에 대한 어릴 적 기억 대부분이었죠. 오빠는 열심히 공부하던 끝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가서부터 오빠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매일같이 밤늦게 만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말투도 짜증이 가득해졌어요. 청소년기에도 안 하던 반항을 부리고 가끔 하루 이틀씩은 외박도 했어요. 아마 부모님은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살아온 오빠의 뒤늦은 반항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 잘 듣던 장남이 갑자기 돌변하니 얼마나 걱정되고 심려가 되셨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겠거니 하며 오빠를 믿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빠가 대학교 3학년이 되니 부모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다른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회사 경영을 맡아서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걸 알기에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제 마음을 모른 척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는 버티기 어려워요. 아무리 경영을 공부해본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거니와 제 학점을 좀 보세요. 이렇게 점수가 바닥을 기어다닐 만큼 저는 경영학과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아빠의 회사를 어떻게 맡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제 그릇을 잘 알고 있어요. 차라리 저보다 동생인 윤미가 더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빠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회사 경영을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듣고 계시던 아빠는 크게 한숨을 쉬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윤성이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일이 뭐냐? 네, 저는 작곡가가 되고 싶습니다. 혼자서 작곡 연습도 열심히 해서 관련 공부도 해왔어요. 이제 유학을 가보려고 해요. 그저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곡가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 뒤로 오빠는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작곡 공부를 하기 위해 영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오빠의 진로가 바뀌었고 믿고 있던 경영 후계자가 없어졌으니 엄마의 걱정은 크셨습니다. 아빠는 내가 아직 젊고 건강하니 힘 닿는 데까지 회사를 운영하면 되겠지라고 하시며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기자가 되고 싶어서 언론 홍보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로 대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게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졸업 후 어떤 회사의 영업 마케팅 부서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획과 다른 일이었지만 회사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저는 열정을 갖고 일하는 신입사원으로 눈도장을 찍혀 회사에 촉망받는 인재상까지 받으며 회사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IT 분야의 성장세를 타고 있는 대기업이었고 아빠의 회사는 화학 분야 중견기업이었지만 기업의 생리란 매한가지니까요. 자주 아빠와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조언을 듣게 되고 직원 입장이 아니라 오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안목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회사에서 저를 좋게 더욱 평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보통 제 나이의 젊은 여자들은 한참 연애에 목을 맸지만 저는 왠지 연애에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남자들 모두 제 눈에 차는 남자도 없었고요. 이런 저를 두고 엄마는 걱정이 크셨습니다. 멀쩡한 여자애가 벌써 20대 중반인데 연애도 못해서야. 차라리 우리가 아는 집안의 자제와 선을 보는 건 어떻겠니? 엄마,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 선 보는 건 내키지 않아요. 언젠가는 저도 눈에 콩깍지 씌이는 날이 오겠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저는 아빠 회사의 창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빠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있지만 아빠 회사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창립 기념일 행사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렇다고 아빠 말씀을 거역할 명분도 없었기에 살짝 참석했다가 눈치 봐서 나와야지 생각했어요. 엄마는 행사에 입고 갈 이브닝 드레스를 맞추기 위해 저를 청담동 샵에 데려가셨죠. 그렇게 맞춘 드레스를 입고 전문가가 집에 와서 헤어 스타일링과 화장까지 해준 것을 받고 나서야 아빠 회사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창립 기념일 행사로 만면에 미소를 띄우시며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여기저기 인사를 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저도 쫓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뒤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남자분과 부딪혔습니다. 이런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부딪힌 남자를 보니 키도 훤칠하고 인상이 좋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날카롭게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나이 또래로 젊어 보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쪽도 괜찮으신 거죠? 저랑 턱이 부딪히신 것 같은데요. 심하게 아프긴 한데 저와 같이 와인 한잔 할 기회 주시면 괜찮아질 것 같네요. 그리고 절 보며 싱긋 웃는 이 남자가 퍽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자네 왔구만. 아니 어떻게 우리 딸과 아는 사이였어? 아닙니다. 방금 우연한 기회로 만나서 대화 중이었어요. 몰랐는데 여성분이 기품이 느껴지고 귀티가 난다 했더니 역시 대표님 따님이셨군요. 그 남자의 이름은 김은광으로 저보다 2살 많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물려받아 대표로 있는 젊은 경영인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경영인들이 모이는 큰 포럼이 있는데 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아빠는 기조연설을 한 적이 있었고 은가 씨는 아빠의 팬이라 찾아와서 책에 사인을 받고 아빠와 가끔 만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젊고 패기 있는 은광 씨를 아빠는 흡족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이번 창립 기념일 행사에 초대까지 하신 겁니다. 은광 씨가 경영하고 있는 코스비라는 회사는 약 200억 원의 자산 규모를 갖는 매출액은 50억 정도인 중소기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부터 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였습니다. 시계는 원래 없었는데 은광 씨 본인이 맡으면서 추가한 사업 부분으로 명품 시계를 워낙 좋아해서 사업성이 없어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창립 기념행사에서 은광 씨는 사실 제가 우리 아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거였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기업인의 딸이어서 저에게 호기심이 생겼다나요.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우리는 호감을 가지고 자주 만나면서 남녀로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금세 뜨거워져서일까요? 은광 씨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제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난 이제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야. 윤미 씨 말고 다른 여자를 내 아내로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래서 좀 서둘러서 윤미 씨와 결혼하고 싶어.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겠어? 저도 은광 씨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은광 씨와 교제하고 있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결혼이라니 예상치 못한 부모님은 많은 것을 우려하셨어요. 일단 사람을 좀 더 진득하게 잘 알아보고 만나야 한다.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결혼하면 탈이 날 수도 있다 등등. 하지만 여러분도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이미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성이 마비되어버리고 부모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 당시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도 제 결혼을 승낙하고 마셨어요. 은광 씨 아버님은 몇 해 전에 작고하셨고 지금은 어머님 혼자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광 씨의 어머님이 저를 만나기 전부터 제 배경을 들으시고 이미 결혼을 승낙하셨다고 해요. 이미 허락도 하셨다고 하니 좀 가벼워진 기분으로 은광 씨 어머님을 뵈러 은광 씨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저를 반갑게 맞이하신 은광 씨 어머님은 응접실에 앉아서 저를 옆에 앉혀두고 우리 집안과 회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오셨습니다. 아가씨네 아버지 회사는 네이키드로 알고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회장님도 참 좋은 기업이라고 칭찬하는 것도 들었었고 말이야. 그 집 여식이라니 정말 반갑네요. 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은광이랑 결혼하고 나면 본가에서 같이 사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바라졌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다른 부유한 집안 여성들처럼 교육받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신부 수업이나 집에서 남편만 뒷바라지하는 그런 삶을 꿈꾸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전 제가 살아왔던 그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직장 근처 아파트를 얻어서 지냈으면 합니다. 은관 씨 어머님은 똑부러지게 말하는 저를 보고 조금 당황하셨고 이내 당황하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시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나도 요즘 시대 사람이에요. 요즘 누가 CM이랑 같이 살겠나. 그럼 우리 아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집 구해보도록 해요. 다행히도 어머님은 제 뜻을 이해해 주셨고 남편과 둘이서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강남 쪽에 아파트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명색의 회사 대표야. 격떨어지게 아파트라니. 원래 대표들은 전통적인 부촌 동네, 한남동, 성북동, 평창동 이런 단독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나도 알긴 하지만 그 정도의 집을 은광 씨는 마련할 자신이 있어요? 아니, 나 혼자서는 지금은 어렵고 윤미 씨 집에서 좀 보태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저 일반적인 직장인이고 우리 부부 둘이서만 살 건데 그런 큰 단독주택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에서 살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곳은 100억도 넘는 고가인데 아무리 남편이 회사 대표라고 해도 그런 집을 쉽게 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 자본금이 고작 200억 원인데 100억짜리 집이라니 형편에 넘치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돈을 받아서 그런 집을 장만한다는 것이 참... 남편을 설득해서 정원이 딸린 고급 빌라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서 협의를 한 거죠.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그리던 집이 미련이 남았는지 그 뒤로도 두고두고 이사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이야기했어요. 당신 회사가 매출 1000억 찍으면 그때 우리 이사 가요. 라고요. 집에 있어서 남편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명품 시계라며 사족을 못 쓰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1억 2천만 원짜리 삐아제의 하이엔드 컬렉션을 예물로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어떤 시계나 보석을 원하냐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명품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저에게 예물 줄 돈으로 아프리카 난민 후원금 보내주세요. 기부자는 내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말하는 저를 정말 의아하다는 듯이 남편은 쳐다봤습니다. 기부한 명세를 나중에 저에게 전해주는데 그 명세표를 보고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겨우 500만 원만 기부했던 것이에요. 제 생각보다 남편의 배포는 작았던 모양입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잘 끝났고 우리는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듬해 임신을 해서 예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회사를 다녔지만 출산 후에 복귀하는 것이 당시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당분간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어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첫 아이에 이어서 3살 터울의 둘째 아들까지 낳아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이 넘도록 봉사활동이나 아이들 학교 학부모 위원 등을 하며 정말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은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집안에 관련된 일이나 육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안에는 일에 대한 열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슬슬 아이들에게 드는 품이 적어지면서 다시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구직을 알아보다가 옛 회사 동료분이 재택 알바 자리를 구해주셨어요. 제가 해왔던 마케팅과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일로 전문성을 요구하고 일의 강도가 세긴 했지만 잘만 하면 하루에 너댓 시간만 할 수 있으니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다면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을 육아하면서도 일을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조건이라 사실 돈 때문에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돈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꼭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다시 일을 시작하니 재밌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다시 한다는 기분이 느껴져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하는 회사가 급성장해서 대표님이 저에게 정직원을 제안하셨어요. 제가 일을 맡은 지 10개월 만에 말이에요. 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울컥하는 기쁨과 대표님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눈에 밟혀 출퇴근하는 일이 고민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제가 일을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꼴랑 200만 원 번다고 애들 내팽개치고 유부녀가 뭐하는 짓이냐며 시모는 저에게 혀를 끌끌 차댔죠. 고민하던 끝에 전 우리 아빠와 이 일을 상의하기로 했어요. 아빠라서가 아니라 회사 대표 입장에서 윤미 너는 충분히 능력 있는 인재다. 10년 넘게 애들한테 공 썼으면 이제 네 캐리어 위에 투자해도 좋지 않겠어? 너는 아마 일하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은데 어떠냐? 아빠가 정확히 보셨어요. 저 일하고 나서야 살아있다는 기분 느끼고 있어요. 돈을 떠나서 저 정말 일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나도 내 딸이 다시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빠로서 몹시 기쁘고 자기 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니까 말이야. 1,000억 원대의 회사 대표인 아빠도 제가 일하는 것을 지지해 주시니 전 더 힘을 내서 정직원 자리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제대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자마자 저녁을 차려 애들 밥 먹이고 애들 학교 숙제 봐준 뒤 설거지와 빨래 등등 집안일을 하고 나면 엉덩이 붙일 수 있는 시간이 밤 12시는 다 되어야 했죠. 남편은 이미 7시쯤 퇴근해서 자기 서재에서 책도 보고 음악이나 영화 감상을 하며 자기 쉴 거 다 쉬고 있어요. 매일 그러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좀 화가 났어요. 여보, 우리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당신도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설거지 해주던지 애들 숙제를 봐주던지 하나만이라도 도와주면 나 숨이라도 쉴 것 같은데. 애초에 당신이 좋다고 시작한 일이야. 왜 나한테 징징대는 거지? 나는 분명히 말했었지. 내 사업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바쁜 사람이라서 다른 일은 할 수 없다고. 지금 당신이 벌어오는 돈 없어도 우리 잘 사니까 힘들면 그만두도록 해. 남편은 너무도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서러움이 올라와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내 일을 가족인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내 시간과 체력을 갈아넣고 일과 육아 그리고 집안일 그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해내는 일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어요. 이 세상 모든 워킹맘들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진다면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어려울 겁니다. 일을 악물고 힘들었지만 일도 육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집안일은 일주일에 2번 파출부를 불러서 해결했습니다. 그분들이 내 마음에 쏙 들게 해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안일을 대신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지불한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고 고마움이었어요. 저도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사람이 밥 먹고 치우고 나서 또 돌아서면 밥 먹을 때가 온다는 것을. 청소를 하루 이틀만 안 해도 그렇게 새까맣게 먼지가 쌓이는지, 사람이 사는 공간에 들이는 품이 얼마나 많은지,
다 우리 친정엄마가 또 도우미 이모님이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분들이 해주는 보살핌을 받으며 제 공부나 일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세월이 흐르고 저는 49이 되고 아빠는 어느덧 77의 고령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지병도 있으시고 이제 더는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우셨어요. 오빠는 작곡가의 길을 걷고 있었고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회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많은 시간을 고민하셨을 거예요. 결국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전문 경영인 CEO를 고용하셨습니다. 아빠는 경영에서 물러나시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지 지켜보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회사를 처분하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빠의 뜻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서운하다고 티를 냈습니다. 아니, 아들 따면 자식이야? 나도 경영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맡기시면 되잖아. 왜 나는 쏙 빼놓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고 회사를 처분하시는 거냐고. 장인어른께 내가 그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야. 당신이 장인 장모님한테 뭐 그렇게 잘했다고. 이제 보니 그럼 당신 그런 속셈으로 20년을 살아온 거야? 우리 아빠 회사 꿀꺽한 마음으로?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적속하게 해. 꿀꺽이라니. 나 정도 능력되는 사이가 장인어른 회사 물려받는 것이 도의상으로나 아버님 회사 입장에서도 좋다는 얘기인 거지. 애초에 당신이 장인어른의 뒷배가 없었다면 나 정도 되는 남자랑 결혼이나 할 수 있었겠어? 당신이 빼어나게 미모가 있기를 해. 아니면 능력이 출중하기래. 그냥 평범한 수준 아닌가. 이렇게 남편은 제 자존감을 뭉개버릴 만큼 깎아내리기까지 했어요. 우리 아빠에 대한 서운함은 뒤로 하고라도 그런 이유로 나와 결혼한 거라니.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바닥을 드러낸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저에게 아랑곳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지내더군요. 아예 자기 서재에 침대 하나를 들여서는 그곳이 자신의 침실이고 아지트가 되었어요. 자기 서재에 콕 박혀서 잘 나오지도 않았고요. 집에서 마주쳐도 우리는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다가 우리 부부는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갈수록 탐욕으로 가득 차고 자기만 아는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시모도 자기 아들에게서 우리 아빠의 소식을 들었는지 더 대놓고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장차 큰 기업가가 될 우리 아들 식사는 제때 챙기고 있는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핀다며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잔소리를 했어요. 나이도 50이 다 된 너한테 남편 말고 뭐가 있니? 애들도 이제 곧 졸업하면 다 컸다고 부모 중한 줄 알 줄 아니? 내 아들이 잘 돼야 너도 사장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거라고. 하늘같이 모셔, 응? 괜히 일한다고 내 아들 살피는 일 소홀하다는 얘기 들려만 봐주. 내가 당장 니네 집으로 쫓아간다, 응? 당신 아들은 원래도 까탈스럽고 자기 몸 엄청 아끼는 사람이라 시모 잔소리가 아니어도 전 남편 뒷바라지에 온 신경을 다 써야 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러닝하러 나가는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런닝복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오가피 달인물도 텀블러에 담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유기농 채소와 드레싱으로 이루어진 샐러드와 소등심 구이, 닭가슴살을 식사로 하고 비트와 케일 등을 넣고 갈아 만든 클렌저 주스와 갓 내린 아메리카노 커피를 곁들여서 어디 호텔 조식 부럽지 않은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늘 출근 정장도 미리 챙겨놔야 하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자기 기분이 언짢은 날이면 저에게 그 감정을 푼답시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 당신은 언제쯤 패션 감각 생길 건데?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경영인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넥타이 색상이 맞기나 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얼마나 패션을 멋들어지게 해서 오는데 잘 모르면 어디 가서 좀 배워라도 오라고. 말이 경영인 모임이지 사실 회사 하나 갖고 있는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노는 자리예요. 그들이 경영하는 회사라는 것도 겨우 매출 몇십억 정도로 자기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아빠처럼 자수성가해서 세운 천억대의 기업과는 비견될 수 없었죠. 겉멋만 들었으니 너는 무슨 브랜드 입냐, 어디 거가 좋다더라 이런 가벼운 얘기들만 나누다 오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전 할 말이 없죠. 제 안목이 그 정도라 부모님 반대를 물리치고 한 결혼이니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표독스럽고 욕심 많은 시모의 유전자는 남편에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잘 포장하고 감추었을 뿐.
남편이 아빠를 대하는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신 우리 아빠는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아예 발길도 끊고 생신 때에 축하 선물만 비서통해서 보내고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통찰력 있는 아빠는 자기 사이가 이렇게 행동이 바뀐 것을 못 알아챘을 리 없을 텐데 얼마나 서운해하실까요? 제가 다 죄송스러웠습니다. 한편 남편의 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색조 화장품 브랜드가 있었어요. 원래 2021년에 홈쇼핑 유통 채널에 런칭한 브랜드였으나 그 이후 젊은 층을 타겟으로 컬러 메이크업 브랜드로 변경하여 재런칭했죠. 출시와 동시에 연일 뜨거운 고객 반응이 왔고 그중 어떤 립 제품은 출시 한 달 만에 초도량이 전량 품절되고 재차 오더가 들어갈 정도로 대박을 친 거예요. 남편은 이 반응 호조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목표로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머리에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고심하고 있는 남편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빠에게 이 일을 말씀드렸고 혹시 중국이나 일본 쪽에 일을 도와줄 회사가 있는지 여쭤봤어요. 사실 아빠에게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린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 기회는 제가 볼 때도 놓치기 아까운 기회였으니까요. 아빠는 여러 곳에 의사를 타진하고 애를 쓰신 결과 일본의 한 회사가 남편의 회사에 관심을 보인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힘을 썼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그 일본 회사는 무려 100억 규모의 일본 총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남편 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부터 일본 전역의 남편 회사에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런칭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류가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점점 더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뷰티 산업에 대한 해외에서의 인기가 높아진 것도 그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로 남편은 잔뜩 고무되었어요. 이제 나는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세계적인 화장품 유통회사의 대표야. 이런 자신감으로 들떠 있었고 덩달아 시모도 많이 기뻤을 겁니다. 제가 회사 일로 홍콩에 출장을 와 있는 동안 남편 그리고 시모와 통화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남편도 시모도 이 큰 계약건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기분이 아주 업되어 있다는 건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부탁드려서 성사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굳이 거기에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아주 기뻐하고 있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저는 내심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잘해주었던 것은 그저 저 혼자만의 마음이었어요. 바로 그때 남편과 시모는 저와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국으로 귀국해서 집에 돌아오던 그날에서야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어쩐 일인지 미리 연락도 없이 공항에 남편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여보, 나 마중 나와준 거야? 너무 기분 좋다. 당신이랑 갈 데 있어서 데리러 왔어. 일단 차에 타자. 그리고 남편은 운전기사에게 시댁에 있는 한남동에 가자고 했어요. 갑자기 시댁에는 왜? 어머니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엄마가 당신하고 나한테 할 말이 있으시대.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왠지 남편은 조금 긴장하고 딱딱한 태도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큰 계약을 성사하고 잔뜩 기분이 들떠 있어야 맞는데 왜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는 걸까? 그리고 무슨 큰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긴장하며 시댁에 가고 있는 걸까? 이윽고 시댁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니 시모는 소파에 앉아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홍콩에 출장 다녀왔어요. 잘 지내셨죠? 그래, 할 얘기 있으니 여기 앉아봐라. 무슨 얘기길래 어머님도 잔뜩 긴장해 있는 건지 궁금해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어머님은 입을 떼기 시작했죠. 그리고 10분도 되지 않아서 저는 눈물바람으로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분노와 상실감을 안고서 말이죠. 내가 그동안 하진애미에 대해 참 불만이 많았어. 우리 아들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점도 그렇고 저번에 너희 아버지 경영 정리하실 때도 말이다. 사위랑 우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왜 우리 아들한테 회사 물려주지 않고 멋대로 회사를 처분하려고 하시는 거지 말이야. 어머님, 그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 회사는 우리 아버지 거고 어머님이나 남편이 참견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봐라. 아주 기고만장한 년 같으니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년이요? 시몬은 이제 자기의 속내를 저에게 투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상한 척 어쩌고 하더니 저에게 욕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천억대 회사 대표로 있는 아버지 딸이고 해서 내가 아주 많이 참고 살았다만 뭐 이제 너희 아버지가 유산도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한다지? 무슨 재벌 대기업이로 되는 듯 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그럼 넌 이제 끈떨어진 갓신세야. 우리 은광이랑 나는 마음 정했다. 너는 그 길로 짐 싸서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구나. 금방 이혼 협의 서류 보낼 테니까 거기에 사인이나 똑바로 해서 보내거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 놀란 눈으로 남편과 시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남편은 저에게 아주 냉담한 얼굴을 하고 말했어요. 엄마 말씀 그대로야. 우리 회사도 잘 나가는 마당에 내가 왜 당신 같은 여자랑 계속 살아야 하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한테 무슨 잘못했어요? 바람을 피웠나요? 재산을 못 모았나요? 나는 애들도 둘이나 낳고 지금껏 저렇게 잘 키웠어요. 게다가 결혼할 때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왔고요. 그런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전 믿을 수가 없었죠. 얘가 이렇게 멍청하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내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지. 우리 회사가 일본에서까지 진출해서 100억이다 되는 계약을 따냈어. 어디 그뿐이겠니? 앞으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주 쭉쭉 나가서 대기업이 되겠지. 그렇게 앞길 창창한 내 아들이 계속 너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옆에 두면 성공하겠니? 더 빵빵한 집안 여자 들이던지 해야겠지. 전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계약으로 이들은 금방이라도 대기업이 될 것 같은 희망으로 저를 내치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새로 맡겠다는 속셈이었죠.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바로 얼굴을 바꿔서 배신할 수 있는 걸까요? 할 말이 참 많았지만 저는 금방이라도 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것만 같아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나가는 저를 보고 하하호하 웃고 있는 남편과 시모를 뒤로 한 채 말이죠. 시댁을 나와서부터 저는 미친 여자처럼 한참을 걸어다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머리는 지끈거려서 어디에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한강 쪽으로 걷다 보니 저의 지난 세월이 보였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남자 하나 바라보고 결혼했다가 제 젊은 시간들은 이제 다 지나가 버렸네요. 허망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억울해서 한강물에 뛰어들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잠깐 했죠. 그렇지만 내가 왜? 저 나쁜 남편과 시모가 아니라 왜 죄 없는 내가 죽어야 하지?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쩌고. 저렇게 썩어빠진 인성을 가진 아비와 할머니 밑에서 우리 애들이 무엇을 배우고 또 새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어 싸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와 함께 남편과 시모를 응징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우리 아빠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보고 엄마는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이내 제 모습과 표정을 보고 어떤 사단이 났다는 직감이 드셨는지 걱정하기 시작하셨죠.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나 두 분께 드릴 말씀 있어요. 아빠는 원해실에 계실 것 같아. 엄마랑 같이 가자꾸나. 원해실에서 화초를 가꾸고 계신 아빠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하지만 전 잔뜩 굳은 얼굴로 아빠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고 우리는 거실로 옮겨와서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겪은 이야기들, 남편이 아빠의 회사를 노렸다는 것, 그리고 얼마 전 따낸 계약 이후 시모와 작당하고 저를 내쫓겠다고 한 것까지 모두를요. 아빠의 얼굴 표정은 갈수록 굳어지고 엄마는 어머머 말도 안 돼 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놀라하셨어요. 그래서요. 전 그 집과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어요. 아빠와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하지. 네가 어느 집안 딸인데 그런 사람들과 살게 두겠니? 아빠도 네가 이혼했으면 싶구나. 이제와 말하는 거지만 네가 처음 김서방 데려왔을 때 그 집 회사 규모가 작고 별 볼 일 없어서 반대했던 것만이 아니란다. 회사밥 먹다 보면 사람 보는 안목이라는 것이 생겨. 김서방은 젊었을 때부터 야망은 큰데 그릇은 작고 사람은 옹졸해 보이더구나. 하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는 위인일 줄은. 내가 회사 정리하는 부분에서 서운함이 있을 것 같아 네 부탁받고 크게 도와주었건만 우리 덕인 줄도 모르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었구나. 참 얄팍한 집안이다. 두 번 생각할 것 없다.
너는 당장 우리 회사 법무팀장 변호사 연결해 줄 테니까 김서방하고 이혼 준비해라. 이 아비는 다른 방식의 응징을 고민해보마. 아빠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분이 풀리지 않으신지 소나기로 무릎을 꾹 잡고 계셨죠. 어찌나 셌던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저 두 분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효녀예요. 애초에 반대하시는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결말밖에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참회하며 두 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상황을 잘 설명해야 했기에 다음날 딸 하진이에게 만나자고 하고 대학교 앞에 갔습니다. 우리 딸은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학교 앞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어쩐 일로 갑자기 데이트 신청을 다 하셨어요? 우리 학교 앞까지 와주시고.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엄마 휴가 내고 왔어.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 딸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왔지. 무슨 일이실까? 하진이는 엄마 믿지? 엄마의 든든한 아군 맞지?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요? 당연하지. 내가 엄마 친구 1호고 엄마 편이잖아. 우선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너에겐 많이 미안하구나. 사실 엄마는 아빠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하진이는 놀랐지만 이내 크게 당황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비교적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엄마가 사실 외할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빠의 회사 일을 크게 돕고 있었단다. 이번에 큰 계약건이 성사되자 너희 아빠와 할머니는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라며 내쫓더라.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엄마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재혼하고 싶었나 봐. 이건 사람으로서 먹을 마음이 아니지 않니? 그래서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외할아버지께서 그 집에 복수하실 것 같아. 하진이는 잠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듯 침묵을 가졌고 잠시 뒤 저를 따뜻하게 보며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아빠와 할머니한테 서운함이 있었는데도 우리 때문에 참고 산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빠기는 하지만 가끔 너무 이기적일 때가 있는걸. 엄마 같은 일 당했다면 나라도 같이 못 살아요. 아니,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을 거야. 난 엄마 결정 무조건 존중하고 그대로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선진이 걱정하지 마시고 꼭 결심대로 하세요. 이렇게 우리 딸은 어른스럽게도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이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은 절 이해해 주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잘했다고 느낀 단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아이들 뿐이네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저와 성진이의 짐을 간단히 싼 뒤 아버지 운전기사편에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들 성진이가 외고 기숙사에서 나와 집에 오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함께 나오면서 아들은 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아마도 누나를 통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테죠. 엄마, 저는 외가댁으로 가는 건가요? 너만 괜찮다면 그게 좋을 것 같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너희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얻어줄 수도 있다. 아니에요. 주말에만 지낼 집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전 외가댁에서 지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성진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성진이는 빙그레 웃으며 제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씀 하실지 저 다 알고 있어요. 누나하고 이미 같은 이야기 끝냈고요. 만약 부모님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도 엄마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꼭 이기세요. 그렇게 우리 아들 성진이도 저를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못난 아비 어미를 이해해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울 뿐이었어요. 내 아이들만 저와 함께 있어준다면 저는 이혼도 복수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남편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것. 둘째, 집과 부동산, 남편의 회사 지분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반으로 분할해서 나눌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내세우니 남편 쪽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진흙탕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다 받아들이고 대갚아줄 자세가 되어 있으니 두렵지 않았어요. 한편 우리 아빠는 남편 회사와 계약을 맺었던 일본 화장품 회사 대표를 만나러 직접 일본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뒤 오랜만에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우리 아빠가 하시는 일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구태여 여쭤보지 않았어요. 남편과 별거에서 지낸 2달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 우리 집 현관에서 다급히 벨을 눌렀습니다. 급히 찾아온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땀까지 흘려가며 다급히 저와 장인어른을 뵙겠다며 찾아온 것이었어요. 당신이 여기 무슨 일이에요? 여보, 제발 나 용서해줘. 나는 그동안 정말 몰랐어. 당신하고 장인어른이 뒤에서 우리 회사 위에 여러 가지 힘써줬던 거 말이야. 제발 이번 일도 도와주면 안 될까? 어? 전 영문을 모르겠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고 그때 헛기침을 하며 우리 아빠가 나오셨어요. 자네가 내 집에 당당히 찾아올 처지는 아닌 것 같네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설명해주겠네. 아마 일본 회사에서 계약 파기하겠다고 나왔을 게야. 그렇지? 그리고 그 계약 맺어준 것도 깨지게 한 것도 모두 내가 한 일이라는 걸 알고 뒤늦게 알고 찾아온 걸 테고. 맞나? 네, 맞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그 계약 파기 막아주십시오. 그 계약 위해서 회사 자산 모든 것을 담보로 대출받고 많은 인력과 자금 투입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진출 며칠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우리 회사 정말 큰일 납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는 앞다퉈서 자금 회수하려고 할 거고 투자자들은 등 돌리겠죠. 그러면 진짜 부도까지 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알고 있네. 네? 난 자네가 경영한 세월의 몇 배의 시간 동안 그 회사 10배나 되는 규모의 회사를 경영해왔어. 내가 이런 상황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일을 벌였을 것 같나? 계약 파기도 자네가 내 딸 내쫓은 그날 바로 할 수 있었지만 왜 지금 했겠나? 바로 이렇게 자네 회사가 망해가는 꼴을 보기 위해서 기다린 거라네. 기업 경영자는 말일세. 따뜻한 심장을 갖고 냉철한 머리로 해야 하는 걸세. 근데 자네는 그게 뒤바뀌었어.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느라 정말 귀중한 것들을 놓치고 아니 내버리고 살아왔지. 어디 우리 딸뿐이겠나? 그동안 자네와 거래해온 업체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직원들 모두 단물만 빨아먹고 버렸겠지. 지금 자네 회사의 평판은 바닥이고 아마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들이 적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겠군.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억울해 마시게 다 자네가 해온 업보일 걸세. 역시 우리 아빠는 대단한 분이셨어요. 모든 것은 아빠의 커다란 계획 아래 있었고 그리고 아빠의 계획대로 남편은 파멸 바로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아주 독하고 못된 분이시네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고 내가 해드린 정성이 있는데 내 회사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린다고요? 그래, 말 잘했네. 가족은 달라야 하지. 그래서 자네도 조강지처 어떻게 했는가? 자네는 자기 아이들에게 그리고 장인 장모에게 진심으로 대했냔 말이야. 남편은 처음으로 호통치는 아빠의 모습에 겁을 먹어서인지 아니면 진짜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 내 혈육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네를 왜 안 떠올렸겠는가? 하지만 난 이미 자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었네. 아마 내 회사를 자네 손에 쥐어줬다면 우리 딸은 물론이고 나와 회사까지 가만 안 뒀겠지. 그리고 힘들게 일궈온 내 소중한 회사 얼마 못 가 문 닫게 만들었을 게야. 만약 회사가 승승장구할 때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했다면 자네 회사는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진짜 대기업까지 갈 뻔한 기회를 자네와 모친 스스로 뻥 차버린 걸세.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남편은 입이 떡 벌어져 아무 말도 못하고 넋이 나간 채로 우리 집에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와 같은 소용돌이가 지나고 약 1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에 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다니던 회사는 성장을 거듭하더니 대표님이 저에게 새로 분사한 법인의 대표 자리를 제안해서 저도 지금 회사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은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이제 고3이 된 아들도 열심히 대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들은 외할아버지나 엄마와 같은 경영자가 되고 싶다며 전공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전 남편의 회사는 일본과의 계약 파기 이후에 자금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재무 비율도 건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악재 하나에도 아주 무섭게 추락해버렸어요. 그리고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전 남편의 회사는 법인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부가 힘들게 만든 회사를 자기 아들이 문 닫게 만든 것이죠. 이래서 기업은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핏줄이라고 무턱대고 물려줄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릇이 되는 자에게 회사를 맡겨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의 개인 자산, 우리가 살던 고급 빌라와 여러 부동산 주식 등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 및 세금 변제 등으로 압류당했습니다. 남편이 살 집도 없어서 시모가 있는 방배동 아파트에 얹혀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아들이 금방이라도 대기업 사장이 될 줄 알았는지 동네방네 소문이라는 소문은 다 내고 다니더니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고 나니 모든 사회생활을 끊고 집에만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 혈압이 나빠져서 건강도 악화된 채로 집에서 두문분출하고 그저 살고 계시다네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들 회사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저에게 몇 차례 연락하고 찾아오셨지만 저는 그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피했습니다. 제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내친 날 그 이후로는 시모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네요. 물론 앞으로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이혼 소송은 끝나가고 있고 결과는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남편의 재산 가치가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많이 달라졌기에 재산 분할은 의미가 없어지고 양육권만 가져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양육권은 당연히 저에게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령 잘못된다고 한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아빠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의 인생은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20년 넘게 시달리고 끝내 버림받았기에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남편은 저에게 아빠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는 남편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른 회사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50대에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덥석 물어서 다니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재미있고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장문 실력이 프로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저 사는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로 접어든 나이가 든 여성이에요. 지금은 고요한 인생의 최후반기로 접어들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저입니다만 이런 나이 든 사람에게도 이팔 청춘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사연에 빠지다에 계신 제 연배분들은 잘 아시죠? 남편과 만나서 결혼했던 시기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저는 원래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처음 만났던 상대였지요. 3년을 꼬박 만난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보려고 했어요. 지금은 30대에 결혼하는 게 너무 흔하지만 그때는 여자 나이 20대 중반이면 대다수가 결혼했습니다. 제 주변도 그러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결혼을 꿈꾸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모든 것이 무산돼 버렸어요. 파혼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쓸 것까지도 없는 완벽하게 허무한 무산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 말고도 다른 여자를 동시에 만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내가 아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이런 치사한 짓거리를 저지를 수가 있어?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진짜 사랑은 너야. 이것만은 믿어줘.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임신을 해버렸고 그래서 별 수 없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 부디 나 용서하지 마. 제가 여러분께 엽줍겠는데요. 그 당시의 사내들 말이에요. 지금의 젊은 청년들보다 말은 정말 번지르르하게 잘했던 것 같지 않나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다들 책만 주구장창 읽어서 그런 건진 몰라도 다들 입을 나불대는 솜씨가 기본 이상이었던 것 같네요. 상대가 상황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니까 엄연히 피해자였던 제가 더 이상 찍소리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궜죠. 그래도 진짜 사랑은 저였다고 하는 그 말에 우습지도 않은 위안을 삼으며 말이에요. 그땐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절 아는 모두가 제가 그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 믿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보다 보수적이었던 당시였는데 제가 하늘이 안 노래질 수가 없었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면서 교류를 안 하고 지내게 됐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 바리바리 모았던 돈이 있었는데요.
물론 제 수준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 큰 돈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정말 소중한 자금이었는데 제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으며 살던 그 시기에 그걸 모두 친정 식구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시작은 친정 오빠였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들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죠. 금이야, 너 결혼 없던 일로 되고 나서 딱히 누굴 만나는 것도 아니고 급할 것도 없는데 아니, 당장 돈 들어갈 때 있는 게 아니라면 나한테 돈 좀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도 금이야. 사실 오빠보다도 내가 더 급해. 우리 사이좋은 자매 맞지? 돈 빌려주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후하게 갚아줄게. 넌 지금 당장 돈 쓸 데 없잖아. 그니까 나한테 빌려주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지. 그땐 온갖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약간 빌려준다는 느낌으로 돈을 줬는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셈이 돼버렸죠. 제 형제들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전부 다 돈 빌리고 나서는 입을 싹 씻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친정 부모님은 형제들 간의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중재하기 귀찮아하셨으니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셨고요. 그 때문에 제 속이 더 뒤집어졌죠. 가뜩이나 상처 입어서 웅크려 살고 있었는데 이젠 친가족에게까지 뒤통수를 맞으니까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절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그 남자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화목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했습니다. 제 억장이 더더욱 무너졌어요. 저는 그 이후로 해가 2번이나 바뀔 동안 남자를 계속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친정 부모님이 슬슬 화를 내셨죠. 하루는 아버지께서 제게 터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대로 노처녀 귀신 될 때까지 늙어 죽을 셈이야? 주변에서 보기에도 좋지 않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너무 이렇게 태평하게 지내서는 안 돼. 당장 내가 중매를 알아보든지 할 테니까 넌 잔말 말고 따를 생각이나 해. 남들이 어떻게 볼까봐 그게 무서운 건지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소망은 없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일단 따라보긴 할게요. 당연히 따라야 마땅하지. 모름지기 여자는 고분고분하게.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아버지께서 하도 저를 달달 볶으셔서 못 이기는 척 자리에 나가봤어요. 그때 만난 상대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보수적이고 꽉 막히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알고 지내시는 인물의 중매를 통한 거라면 왠지 상대도 그런 계통인 성격일 거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인적사항이나 교환한 뒤에 몇 번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죠. 남편은 당시에 자기 나이를 30이라고 했어요. 올해 30이시라고요? 진짜 그 나이 맞아요? 실례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액면가는 그것보다 살짝 나이가 더 많아 보이셔서요. 제가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습니다. 나이는 30살이 맞아요. 그 정도면 성숙이 아니라 노숙이라고 칭해야 할 것 같았네요. 저는 자꾸만 나이에 관한 의심이 들어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시댁에 들르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슬쩍 떠봤지만 시댁 사람들 전부 남편의 나이는 대략 30이라고 대답들 했어요. 이 대략이라는 표현도 수상했지요. 그러다가 예식장을 잡던 날 남편이 제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실토할게. 그간 나한테 괜히 실망할 것 같아서 못 밝혔는데 나 30살이 아니고 올해로 32살이야. 뭐야 오빠? 나이 많다고 내가 뭐라고 그럴까봐 나이를 깎은 거였어? 그럼 그렇지. 아니 어쩐지 30살 느낌보다는 확실히 많아 보이더라고. 그런데 32살이면 대단히 많지도 않네. 2살 줄이는 건 텔레비전 나오는 배우들도 많이 하겠다. 저는 밝혀진 진실이 대단한 게 아니라서 안심했고 별거 아닌 걸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 나이는 32도 아니었고 36이었습니다. 그것도 빠른 생일이라서 자기 친구들은 모두 37이었죠. 제가 서류에서 남편의 생년월일을 보고 정말 두 눈을 의심했네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가뜩이나 남자에게서 속고 뒤통수 맞고 이런 것에 제가 예민했는데 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 치욕스러웠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이런 절 보면서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것이 두고두고 황당합니다. 급간 나이 좀 속일 수도 있지. 그러는 넌 뭐 여자가 27씩이나 먹고도 결혼 전이었으면 창피한 줄 알고 민망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남자 나이를 따지고 있어? 내가 지금 대꾸를 안 하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조차 하기 싫다는 의미라는 걸 오빠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람의 말문을 턱 막히게 만드는 남편의 헛소리에 저는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네요. 이게 고작 결혼식을 올린 지 2주도 안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어찌나 꽉 막히고 보수적이었는지 몰라요. 누가 보면 종갓집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어요. 남자 밥상 따로 여자 밥상 따로 무조건 나뉘어 있었고요. 여자들이 식탁 위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남자들이 와서 앉아 먹었고 여자들은 밥상 하나에 바닥에 펴서 거기에다가 차려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들 중에 누구 하나가 물이라고 하기라도 하면 여자들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그 물을 떠오는 풍경이 흔했죠. 당시에도 전 이게 참 별로라고 생각했으니 요즘 시각에서 보자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림일 것 같네요. 누구 하나 이런 질서를 깨뜨리자고 나서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그야말로 애증의 대상이셨고요. 여자의 존엄과 가치를 낮추는 것에 집안에서도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일조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임신했을 시기에도 저를 어찌나 많이 못살게 구셨나 몰라요. 임신했다고 배가 불러서 무겁다는 핑계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러다 애 낳고 나서 소 되는 거야. 게으름뱅이에 살 축 늘어진 소가 되고 싶지 않거든. 임신 유세 그만 떨고 일어나서 현관 앞에 좀 청소하고 와. 아까 보니까 먼지가 쌓였더라. 어머님, 텔레비전에서 일기예보 봤는데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오늘 청소하지 말고 비 오고 나서 그친 후에 청소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요. 얘가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드네? 그땐 그때고 오늘은 오늘이지. 건방지게 말대꾸하지 말고 당장 청소해. 어른 말씀이 넌 우스워?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당신께서는 할 일이 없으신 듯 보였어요. 굳이 인산부인 저를 시키셔야 했을까 의문이었네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못된 면모를 많이 보이셨을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돌아보니 아마도 당신께서 겪으신 것과 보고 배우신 것을 그대로를 그저 답습하신 듯 했습니다. 당신의 그 속에 한이 어려 있었기에 그걸 그대로 물려주려 하신 거였죠. 빨래 중에서 몇 가지는 반드시 손빨래를 시키셨는데 임신한 몸으로 쭈그려 앉아 손빨래를 하려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 외 잡다한 일도 거의 다 제 몫이었어요. 내가 나 처음 시집 왔을 때 당하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 지금 네가 겪는 건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니까 행여나 엄살 떨 생각은 말어. 아 그리고 이틀 뒤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아, 네,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님 친구분들하고 그때 모임을 가지시죠? 제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니 면 세워주는 건 며느리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분들의 앞에서 활약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 최대한 공손하게 굴며 충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께서는 우쭐해하셨고 다른 친구분들께서는 시어머니를 몹시 부러워하시는 거였는데 제가 보기엔 연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게 대관절 무슨 큰 의미가 된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써먹으셨는지 알 길이 없네요. 아무튼 결혼한 지 딱 반년이 지났을 시기에 임신이 됐던 생명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낳고 나서 제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네요. 딱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 귀중한 아들이 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제가 남편하고의 관계가 애틋하거나 돈독하진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게 자기 나이를 야비하게 속였던 사람이라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기가 어려웠고 사람 자체가 정남이가 좀 없는 편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구박받을 때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고요. 게다가 전 친정 식구들과 사이가 썩 좋진 못했어요. 어쨌든 물보다 진한 피를 나눈 가족이긴 했지만 제 돈을 갚지 않는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사이가 안 좋게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제가 낳은 아들이야말로 세상에 유일한 제 분신이며 제 외로움을 알아줄 동반자라는 희망을 품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적이었던 시댁이었기에 당연히 제가 딸보단 아들을 낳길 바랐는데요. 제가 떡하니 아들을 낳아버리자 집안에서 제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우선 시아버지께서 손자 타령을 자주 하시는 통에 제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께서는 이전과 달리 저에게 함부로 막 하시지 않게 됐어요. 제 아들이 커갈수록 그렇게 된 것이죠. 다정다감과는 거리가 먼 남편을 둔 저로서는 집에서 늘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아들에게만 집중했고 또 열심히 놀아줬거든요. 그러니 아들 역시 자연스레 엄마 껌딱지가 되어갔지요.
귀한 손자가 자기 엄마만 바라보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태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 아들은 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을 상대할 때도 꺼내 보일 수 있는 유용한 패였어요. 예전에 제 돈을 빌려가 놓고선 갚을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절대 갚지 않았던 제 언니. 자기 시댁에서 몹시도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거든요. 아마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 시누이들과 대판 싸운 뒤에 상황이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아요. 하여간 그런 통에 친정 언니는 자기 시댁 흉을 자주 보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곤 했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저를 끼워 넣는 수법을 그간 써왔습니다. 나도 진짜 죽을 맛이지만 우리 금이 생각하면 내가 또 위안을 얻지. 금이가 아주 앞뒤가 꽉 막힌 시댁을 얻었잖아. 조선시대가 따로 없던데 나보다 시댁운 없는 우리 금이 생각하면 내가 마냥 속생할 순 없는 것 같아. 언니, 지금 그 말 일부러 내 속 긁어놓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지?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닌데 자꾸 가만히 있는 나는 왜 건드려? 어머, 얘 성질 봐.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왜 발끈하고 난리야. 네가 시댁운이 나보다 없는 건 맞잖아. 언니, 그딴 헛소리 할 여력 있으면 예전에 빌려간 내 돈이나 마저 갚아. 아직 반의 반도 안 갚은 거 알고 있지? 그거 대체 얼마나 된다고 안 갚아? 제가 돈 얘기를 꺼내면 얄밉게 자리를 피하곤 했던 언니였죠. 언니는 저보다 이르게 시집을 갔고 줄줄이 딸만 둘을 낳았는데요.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시댁에서의 위치가 점차 달라지면서 저는 언니 앞에서도 전혀 책 잡힐 거리 없이 당당하게 있었습니다. 언니는 셋째 계획 없어? 아무래도 시댁 쪽에서 셋째 낳으라는 소리 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소리 듣긴 하는데 그건 왜? 사실 요즘엔 둘만 낳아도 충분하다는 게 사회 분위기잖아. 그래서 나도 좀 망설이는 참이야. 언니 시댁도 아들 타령 오지게 한다면서. 그러니 무조건 셋째 낳으라 하는 거지. 딸을 더 낳으라는 게 아니라 아들 낳으라는 의미인 거 언니도 알지? 난 하나만 낳았어도 둘째 셋째 낳으라는 말은 안 듣네. 워낙 시댁 식구들이 아이 봐주는 것도 앞다투어 해주려고 들어서 내가 손 가거나 신경 쓸 것도 없어서 나 요즘 계속 여유롭게 지내. 근데 언니는 요즘 들어 안색이 더 안 좋네? 어제 시댁 다녀왔다면서. 별로 안 좋았나 봐. 제 평생에 저를 놀려먹고 등쳐먹었던 존재가 바로 제 언니였는데 제 얄미운 발언에도 이런 방구도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무는 걸 보니 속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었네요.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존재가 바로 제 아들이라는 건 아주 명확했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아들을 더 아끼고 위해줬죠. 참고로 친정 언니는 그 이듬해에 셋째를 가졌는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 시댁에 잘 안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반면에 비록 편하진 않지만 제 아들이 이제는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는 심정으로 시댁을 꽤 자주 가는 편이었어요. 갈 때마다 시댁에서 제 아들을 무척 반겨줬고요. 그런 나날을 보내며 저는 생각했죠. 아, 이제서야 결혼 생활을 하는 기분이 나고 사는 맛이 난다고 말이죠. 둘째를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남편과 상의한 끝에 가지기로 했을 때는 바람처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잠시 포기를 했었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다시 둘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병원부터 가봤는데 남편이 나이가 있는 만큼 활동성이 꽤 많이 떨어진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궁 쪽이 살짝 약한 편이기도 해서 저희 부부는 고심하다가 둘째를 영영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아들에게만 올인하기로 결심하기로 마음먹었죠. 어느덧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했을 때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돌연 쓰러지셨어요. 혈관 질환 때문이었는데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입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이때 아들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많이 모인 병실에서 주말 낮 시각 제가 아들을 데리고 들어섰는데 단박에 시아버지 표정이 환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우리 손자 왔구나. 우리 집안의 미래. 아이, 다들 저리 좀 비켜. 우리 손자 가까이 와야 되니까. 아유, 우리 귀염둥이 하래비한테 어서 와봐. 하래비가 우리 손자 용돈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손녀 한 트럭보다 손자 한 명을 중하게 여기시는 시아버지의 태도가 그 손자의 엄마인 저로선 무척 반가웠던 게 본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대견하고 기특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잿빛이었던 제 인생에 처음 내리쬐은 밝은 빛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그때 무사히 퇴원을 하셨지만 이듬해에 돌아가셨어요. 질환은 이길 수 없는 모양이었죠.
아직 시어머니께서 멀쩡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때 섣불리 재산 이야기는 안 나왔고요. 그런데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한 직후 시어머니께서 저희 식구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아무래도 딸보단 아들, 손녀보단 손자 이렇게 위하는 양반이었으니 나도 그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네. 일부를 몰래 따로 증여해 줄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렵게 결심하셨을 테니까 사양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서 유용하게 잘 쓸게요. 시어머니의 놀라운 결단에 감격한 제가 거듭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남편은 마치 당연한 소리를 들었다는 표정으로 덤덤하기 짝이 없었고요. 뒤편의 아들은 지루한지 하품이나 날리고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는 사람은 끝까지 저 하나였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 아들이야 손자니까 그렇다 치고 제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아무런 따끔한 지적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들에겐 관대하신 분이었다는 의미겠죠. 저는 시어머니의 관대하지 못한 면모를 많이 접했던 사람으로서 지난 서름이 다 씻겨내리는 듯한 감동을 맛봤어요. 감개무량하더군요. 아들을 낳아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서 품 안의 자식은 어느덧 장성했고 사회생활을 하겠답시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더니 어느새 결혼을 입에 올리더군요. 자기도 이제 슬슬 결혼할 생각을 하게 된 나이라고 말이죠. 남편은 친탁을 한 건지 나이가 들면서 건강관리가 필수인 몸이 됐기에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게 무척 섭섭했지만 남편 건강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장가 들게 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감을 깐깐하게 볼 작정이었어요. 절대 결코 아무나 제 아들하고 결혼시킬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처음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제가 눈에 불을 켜고 허점이 있나 찾아봤어요. 우선 인상이 참하더군요. 수려한 맛은 없어도 수수한 매력이 있었어요. 키는 보통이라 괜찮았는데 몸이 꽤 마른 듯해서 이건 좀 걱정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딱 눈치로 보건대 왠지 제 아들이 몸 아려운 강아지처럼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기색이었어요. 캥기는 지점이 있다는 뜻이었죠. 이윽고 며느리가 자기 가족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아들이 왜 그런 기색을 내보였는지 바로 알 것 같아졌습니다. 며느리의 가족은 이상적인 그림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별거는 좀 하셨었고요. 네? 이혼? 아니 잠깐, 아가씨는 저희 아들처럼 외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겪으면서 아픔을 함께 나눌 형제자매도 없었겠네요? 학교에서 친구는 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별로 없었어요. 2년 사이에 전학을 3번이나 갔었거든요. 부모님하고 이사 다니느라 그렇게 됐어요. 그 바람에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자주 싸울수록 저는 눈치 보느라 점점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어려웠고요. 저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럼 부모님이 이혼을 아예 하신 다음에는 누구하고 살았어요? 모친? 아니면 혹시 부친? 두 분 다 아니에요. 저는 큰고모 댁에 가서 지냈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엔 이모부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어요. 부모님은 각자 재혼을 하셔서 두 분 다 절 맡으시길 어려워하셨어요. 세상에, 아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외롭고 힘들었겠네. 진짜로 의지가 되는 것이 없었을 테죠? 나도 똑같은 상황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게 뭔진 알아요. 의지할 곳 없고 진짜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서 방황하는 그 심정. 맞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뿌리 없는 나무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오빠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됐고 결혼까지 꿈꾸는 단계로 왔네요. 너무 부족한 면이 많은 저라는 걸 알고 있어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는 그때 며느리의 정수리만큼 그 순간 세상에서 측은해 보이는 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건 분명히 저도 공감했어요. 그러나 왜 하필 이런 사람이 내 아들의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었죠. 멀쩡한 사람이어도 탐탁지 않을 판국이었는데 가정 배경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니. 게다가 금전 상황도 역시나 여유롭지 못했고요. 하지만 아들이 저를 너무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걸 실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또한 며느리가 자기를 뿌리 없는 나무라고 칭한 것이 제 심금을 울려서 여운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해주고 말았네요. 그때로부터 딱 8개월이 지난 날짜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집은 아들이 출퇴근하기 좋으며 제가 종종 들여다보기 좋은 위치에다가 얻어줬고요. 과연 둘이 잘 살지 그저 소꿉놀이처럼 하고 사는 건 아닌지 걱정됐는데 이때 시어머니께서 건강이 확 악화되셨습니다. 이제 가실 때가 되어서 그러신 거였고 별수 없이 제가 또 곁을 종종 지켜드렸죠.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면 옛날 그때 생각이 나서 울컥하며 화가 올라오기도 했고 손자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셨으니 그 점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참으로 애증이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몇 달은 더 살다 가시겠거니 싶었는데 그때로부터 단 2주 만에 새벽에 돌연 숨을 거두셨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때 아들이 저에게 뜻밖의 위로를 건네었어요. 엄마, 옛날에 할머니 눈치 보면서 사시느라 힘들었지? 나 엄마가 왜 그렇게 어렸을 때 내 칭찬 많이 해주셨는지 다 알고 있어. 내가 잘한 게 없어도 자꾸 할머니만 보고 오면 나를 칭찬해 주시니까 이유가 궁금했는데 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 엄마, 고생 많았어요. 우리 아들 그런 말들 알 줄 알아? 그때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할까? 그런데 아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혹시 잘 못 챙겨 먹어 그래? 아, 내가 워낙 요리에 재능이 없잖아. 엄마가 하도 요리를 잘하니까 내가 할 일도 없었고. 그런데 세연이도 요리를 별로 못하더라고. 그렇다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자꾸 시켜 먹긴 싫어서 이것저것 간단히만 만들어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좀 빠지나 봐. 겉으론 동조를 해줬지만 제 머릿속이 얼마나 그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의 살이 이렇게 쭉 내린 걸 보니까 속에서 열불이 서서히 끓어올랐어요. 마침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며느리가 계약이 종료돼서 당분간은 집에서 쉬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이때다 싶어서 행동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조미료와 식재료를 챙겨서 아들 며느리 집으로 쳐들어간 것이었죠. 처음에 벨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안쪽에서 없길래 그냥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가 치고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현관 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던 며느리와 딱 마주쳤습니다. 씻고 막 나온 모양인지 며느리는 젖은 머리카락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어요. 아, 네가 씻느라고 벨 울리는 소리도 못 들었구나. 난 또 집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없는 척하는 건가 했네. 네?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필 욕실에 있어서 빨리 못 나와본 것뿐이에요. 너도 참 왜 그렇게 놀라고 그래?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내가 문 열고 들어왔으니까 됐어. 이것 좀 부엌에 같이 옮기자. 두고두고 유용하게 쓸만한 것들로 엄선해서 가져왔으니까 오늘 싹 소분해 놓으면 앞으로 때마다 잘 쓰기만 하면 돼. 대파, 양파, 마늘, 고춧가루. 아, 정말 요리에 꼭 들어가는 것들만 가져오셨네요. 저기 그런데요, 어머님.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알았겠니? 네가 안 알려줬으면 다른 방법이 하나밖에 더 있겠어? 우리 아들이지. 네가 이제 당분간 집에 있을 테니까 같이 시간 보내면서 요리 연습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면서 우리 아들이 엄청 기쁘게 말하더라. 제가 일부러 활력을 담아 말을 해줬건만 며느리는 조용하게 배시시 웃을 따름이었어요. 원래 성향이 차분하겠거니 싶어서 그런 건 그냥 뒀네요. 같이 식재료를 잘게 썰어서 소분한 뒤 냉동실에 보관하는 작업을 하는 와중에도 저만 이러쿵저러쿵 떠들었을 뿐 며느리는 조용했어요. 경청은 하는 것인지 제가 지시를 하면 곧잘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리도 한번 시켜봤죠. 지금 아무거나 해보라고요? 제가 오빠한테 식사를 해줄 수 있는 요리로 아무거나요? 그래. 그게 뭐 어렵다고 자꾸 반문을 하니? 아무거나 뚝딱 하나 만들 수 있는 걸로 해봐. 내가 그러면 딱 보고 먹어보고 어떤 수준인지 판명해 줄 테니까. 며느리는 난감해했지만 이내 휴대폰을 보면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부엌 선반 정리를 했고요. 신혼집인데도 그 사이에 뭔가 식기들의 정리가 고르지 못하게 된 것에 제가 탄식을 하며 싹 새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민망했는지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이윽고 며느리가 만들어낸 요리를 봤는데 웬 참치 통조림으로 고추장과 쌈장 등이 혼합된 특이한 양념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얘 세연아, 너 이게 뭐니?
요리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라니까는 웬 양념장이야? 아, 이게 요새 엄청 유행하고 있는 양념장인데요. 그 어떤 쌈에 싸 먹어도 맛있어서 밥도둑이에요. 물론 그냥 밥하고만 비벼 먹어도 맛있고요. 유행? 어디서 유행하는데? 네가 핸드폰으로 찾아본 인터넷에서? 이거랑 먹으려면 어찌됐든 밥도 필요하고 쌈도 필요하고 뭐라도 필요할 텐데 딸랑 이것만 수십 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게 놀랍네. 그치만 유행처럼 널리 번지고 있는 양념장인데 다른 반찬이 딱히 없어도 돼서 저는 이걸로만 몇 끼를 연달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풀이 죽어서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제가 기함을 했네요. 이까짓 걸로 몇 끼를 연달아 먹는다니 어디 교도소 급식이라도 그것보단 나을 것 같았네요. 며느리가 혼자 먹는 거라면 몇 끼를 먹든 몇백 끼를 먹든 둘 수 있었지만 제 아들이 먹을 거였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파를 걷어붙이고 나물 데쳐서 무치는 법, 기본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도 부침개에 부치는 법, 남은 재료 보관하는 법 등을 열심히 알려줬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에 메모를 해가면서 부지런히 배웠고요. 비록 알려주느라 힘이 들긴 했어도 며느리가 잘 배우는 걸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딸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딸이 있었다면 이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외출을 나갔다가 동선이 그쪽하고 맞아서 아들 며느리 집에 들러봤어요. 배를 2번 누르고 나서 도어락을 제가 비밀번호 치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이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시시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줬죠. 세상에나 마상에나, 너 설마 지금까지 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해가 중천 뜬 지도 오래야. 이렇게 늦게까지 자다니 너 어제 몇 시에 잤길래 이러니? 아, 어머님 오셨어요. 그게 제가 외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그게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끝나더라고요. 다 보고 잤더니 일어나는 게 조금 늦어졌네요. 아니 뭐 그런 걸 챙겨보는 게 다 있어. 너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아들 아침밥은 건너뛰었다는 거네? 그런 쓸모없는 프로그램은 대체 왜 보는 거야? 너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네. 집에 시리얼이랑 오트밀 사다 놓은 거 있어서 오빠는 아침에 그거 알아서 먹고 출근했어요. 그 외국 프로그램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딱 그때만 하고 끝나요. 어쨌든 늦게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엎드려 절받길 하려니까 속이 갑갑해지네. 너 아직 그럼 식사도 아직이겠네. 잘 됐네. 뭐 좀 만들어 먹자. 넌 나물 한 가지만 무쳐봐. 나머진 내가 다 할 테니까. 지난번에 알려준 것도 있으니 그까짓 거 무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잠시 후 며느리가 무친 나물을 먹어보는데 제가 알려준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다진 마늘부터 너무 통으로 듬성듬성 넣었고 나물의 물기도 꼭 짜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멀다 싶어서 저는 한숨부터 내쉬었죠. 만약 며느리 같은 인물이 세상 떠난 제 시어머니 같은 인물을 만났다면 그야말로 작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연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제가 모든 요리를 다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며느리에게 부엌 살림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줬고요. 며느리가 주의 깊게 들어줘서 고마웠네요. 며칠 뒤 저희 부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돼지갈비를 쏘기로 한 날이었어요. 식당에 같이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고기를 굽는데 며느리가 먼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에이, 너무 그렇게 소심해지지 마. 세연아, 우리 엄마 요리 솜씨는 내가 보기에 전국 8도급이야. 동네 단위로는 우리 엄마하고 아예 상대가 안 돼. 이런 수준인데 네가 우리 엄마의 요리 솜씨를 못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따라갈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히 배울 생각만 해. 역시 어머니가 너무 뛰어나신 거지. 어쩐지 내가 따라가기가 어렵더라. 어머님, 저는 손끝이 원체 야무지지가 못해서요. 요리 솜씨를 따라잡는 건 지금은 힘들 것 같고 메뉴 하나씩 정도로만 배워 나갈게요. 아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하는데 며느리는 상당히 멋쩍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받았어요. 며느리 표정이 어두운 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제 아들이 다정하고 사려 깊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제 길을 살려주는 존재는 역시 아들이 최고였어요.
저는 그 이후로 몇 번 더 아들 며느리 집에 방문했다가 그때마다 며느리의 요리 실력에 갸우뚱하게 됐고 아예 그냥 제가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것으로 노선을 틀게 됐어요. 요리에 통달하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생긴 반찬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지내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 저는 매번 3가지에서 많으면 5가지 종류의 반찬을 만들어 아들 며느리 집에 찾아갔어요. 가짓수는 여러 개로 유지하되 양은 적게 만들어서 최대한 신선한 상태일 때 다 먹을 수 있도록 했죠. 집밥을 워낙 좋아하는 아들은 출근 전 아침과 출근 후 저녁에 제가 만든 반찬으로 밥을 먹으며 만족해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꼬박 방문했었네요. 어떤 날에는 간 김에 냉장고 청소도 제가 싹 해줬어요. 이런 꾸준 일을 제가 해줘야 며느리가 편해지고 또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배울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나 세상에 이거 막장통 봐봐라. 응? 가장자리에 곰팡이 피기 시작한 거 보여? 그러네요. 막장에 벌써 곰팡이가 필 줄이야. 전혀 예상 못했어요. 모르고 먹을 뻔했네요.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곰팡이가 보이는 막장을 발견했는데 며느리가 대뜸 그 통을 제 손에서 빼앗아 들더니 싱크대 쪽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설마 싶어서 그쪽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죠. 얘, 너 지금 설마 그거 다 버리는 거야? 가장자리에 살짝 그런 거라서 싹 걷어내고 먹으면 되는 걸 그 아까운 걸 다 버려? 아유, 넌 살림을 아직도 조금도 할 줄을 모르는구나. 해도 너무하지 정말. 걷어내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배우거나 본 적이 없어서 상상도 못했네요. 으이그, 네가 보고 배울 만한 환경이 없었으니 그건 어쩔 수가 없었겠네. 아유, 이래서 부모가 제때 자식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티가 나게 돼 있어. 저는 아까운 막장을 떠올리며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답답한 점 투성이인 며느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달라지고 발전하겠지 하는 희망을 품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살림꾼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아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 사이에서 떡두꺼비 같은 자식만 낳는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죠. 이미 버려진 막장 어쩔 수 없으니 다음엔 그러지 마. 냉장고 정리도 다 했으니까 난 가마. 땅콩조림은 오늘 내일까지 다 먹어야 하니까 잊지 말고. 넌 음식 가리지 말고 특히나 잘 먹어야 돼. 그래야 아들을 잘 낳지. 이것저것 가리면서 새침하게 굴면 아이도 잘 안 들어서고 낳아도 딸 낳는 거야. 이게 낭설인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영 근거 없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지키면서 살면 나쁠 거 없잖아. 안 그래? 아들을 낳은 입장으로서 제가 유쾌하게 웃어젖혔는데 며느리는 작게 미소 짓는 것으로 화답을 마무리하더군요. 부디 숫기 없는 이 며느리가 제 아들하고 둘이 있을 때만은 과감하기만을 바랐네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던 저는 며칠이 지나고 다시 반찬을 만들어서 찾아갔어요. 아들이 이틀 전에 저에게 소고기 장조림을 먹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놔서 그걸 만든 참이었죠. 일단 벨부터 눌렀는데 응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안방에서 며느리가 부스스하게 나오더라고요. 또 이 시간까지 잔 거냐고 잔소리하고 싶은 욕구가 턱끝까지 차올랐는데 제가 간신히 눌렀습니다. 식탁 위에 가져온 반찬부터 내려놓고 말했죠. 일단 이거 싹 다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놔. 새로 산 락앤락 통들 있지? 선반에서 그거 꺼내다가 양 맞춰서 나눠 담고 예쁘게 정리 시작해. 정리요? 예쁜 정리요? 진짜 귀찮아 미치겠네. 그 애미에 그 아들인지 둘 다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재주들이 있네. 뭐라고? 너 방금 뭐라 그랬니? 내가 잘못 들었나? 얘 잠깐만. 너 그거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야? 정리해서 넣으라니까 그거 왜 다 쓰레기통에 냅다 버려? 야! 너 미쳤어? 잠이 덜 깼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믿기 힘든 내용을 중얼대며 다가오더니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쓰레기통에 휙 버려버린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 순간 제 머리가 핑 돌더군요. 눈에 힘이 들어가서 며느리를 쳐다봤는데 제가 움찔하고 말았어요. 저와 달리 며느리는 너무나도 평온한 기색이었고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이딴 거 해달라고 바란 적도 없어요. 귀찮아 죽겠으니까 그냥 가세요. 가시라고요. 너 갑자기 왜 이러니?
사람이 돌변해서 이러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상황이 안 믿기네? 못 들으셨어요? 가시라고. 꺼지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아, 제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나갈래요? 며느리의 발언에 저는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고 일단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며느리는 눈도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반찬 주러 갔다가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저는 억울하게 나가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황당한 분노로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제가 방금 겪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말입니다. 도저히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런 무서운 인물과 제가 제 소중한 아들을 결혼시켰다니 저는 엄마 실격인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자책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 며느리의 만행에 깜짝 놀라서 화가 난 상태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더군요. 엄마, 안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요즘 회사 일도 정신이 없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걸 까먹었겠어. 세연이하고 내가 일이 좀 있었거든. 아들,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럼 둘이 설마 싸워서 냉전 상태였어? 내가 안 좋은 시기에 세연이 심기 건드려서 아까 그 사태가 난 거야? 아니 엄마, 그것도 그건데 근본적으로 세연이하고 내가 싸운 이유는 엄마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엄마 괜찮으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정확히 다 얘기해줘봐. 나 때문이라니. 나 때문에 부부싸움을 해온 거야? 엄마가 자꾸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고 집안 활보하고 아무데나 다 뒤적거리면서 참견하고 매번 잔소리 늘어놓고 이러는 것들, 세연이는 그게 너무 싫었나 봐. 워낙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기도 해서 그걸 부담스러워했고, 난 우리 엄마가 좋은 의도로 그러시는 걸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면서 세연이한테 맞서느라 우리가 계속 몇 번 다퉜어. 그래도 나는 어쨌든 사랑하는 우리 엄마 편이라서 세연이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틀 전에 말다툼하다가 알아버린 거야. 세연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과 약 복용하고 있다고. 하마터면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네요. 저로 인해 지난 몇 달간 참고 또 참아온 며느리가 정신과 약까지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아들이 한숨과 함께 털어놓은 내막. 며느리는 불우한 가정환경을 겪었던 탓에 자기만의 공간, 안식처, 이런 개념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며느리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각에 멋대로 없이 예고도 없이 늘 쳐들어갔던 게 화근이 됐나 봐요. 이혼한 부모 양쪽에게서 버림을 받았던 며느리는 늘 인내하면서 어른의 눈치를 보고 참는 것이 능사라고 익혀왔기에 저와의 관계도 좋게 출발하고 싶어 참아왔던 모양입니다. 이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세연이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든다고 하더라. 근데 난 또 세연이가 너무 비약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공감이 안 가는 거야. 난 엄마의 사랑만 듬뿍 받고 자라서 솔직히 세연이의 그런 정신적 아픔을 모르겠더라고. 근데 약 먹고 있다고 밝히는 세연이 표정이 정말 세상의 허물을 다 끌어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나 어떡하면 좋을까? 우리 아들, 우선 절대 자책은 하지 말고 우리 아들 잘못 아니니까 다 엄마 잘못이니까 엄마가 해결할 거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속사포처럼 아들에게 대답한 후 도망치듯 전화를 빨리 끊었어요. 아들의 전화를 제가 먼저 끊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놀이터 구석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온 저라는 존재가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 저도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하루에 10번도 더 죽고 싶을 때가 많았고 남편 또한 그때 도움 하나 안 되는 존재였기에 정신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는데 그 과정을 지나왔던 제가 며느리에게 똑같이 괴물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버렸다는 것. 사이 좋지 않은 친정 식구들을 둔 탓에 피를 나눈 가족에 대한 묘한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 제가 온전한 가정의 울타리 없이 부유하며 살아온 며느리의 아픔을 조금 더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제가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의 결혼 생활에 제가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을 소용돌이치면서 절 울부짖게 했어요. 왜 저는 이다지도 단편밖에 못 보고 사는 인간인 것인지 스스로가 너무 옹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서글픈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털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 최대한 며느리가 원하는 쪽으로 제가 맞춰줄까 싶은데 이것 또한 저의 오판일까봐 겁이 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찌해야 가장 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